제목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밥 안 먹는 색시. 제목이. 자, 이거는 옛날 이야기겠죠. 자, 물론 저 위에 써있기도 했지만 옛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를 다시 그림책으로 만들었는데,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림책은 읽어주는 책이다라는 명제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책은 혼자 읽는 책이 아니라 읽어주는 책이다. 그럼 읽어주는 책이면 읽어주는 것에 맞게 구성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림책을 혼자 읽는 책으로 봤을 때와 생각했을 때와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이라고 했을 때는 좀 다른 지점들이 발견이 될 것 같아요. 그림이나 글이 구성해 나가는 어떤 패턴들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밥 안 먹는 색시를 보면요. 그림에 어떤 그림들이 나옵니까? 꽃이 보입니다. 혹시 저 꽃의 이름을 알고 계시나요? 모란. 예. 모란이 상징하는 게, 모란은 되게 뭘 상징한다고 하던가요? 다산, 풍요, 부부 금슬, 그런 것들을 상징한대요. 그런데 상징은 하나의 층위만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더라고요. 자, 여자가 뭘 들고 있네요.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여기서 혹시 선생님들은? 여자 손. 또 여자 손이 왜 눈에 띄나요? 아주 커요. 또 우리 남자 선생님은 뭐가 눈에 띄셔요? 전 제 그림에서요? 네. 저기 도깨비 같은 사람.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그냥 넘겨줄긴데, 저기 담 뒤에 있는 남자, 그쵸? 도깨비처럼 마치, 선생님 표현이 되게, 딱 인상적이어서 도깨비 같다. 도깨비는 어찌 보면, 같은 현실 공간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은 사람이죠, 그쵸? 뭔가, 하여튼 저 존재가 마음에 걸렸다는 거죠. 또 다른 분은요? 연기. 어디? 연기? 연기인가? 요거 위에 새. 스님은 왜 새가 들어왔을까요? 다른 것들은 좀 이렇게 화려한 색상으로 이렇게 뭔가 색감이 있는데 새만 색감이 그냥 없이 없어서. 단순하게 딱 검은색으로 저렇게 칠해져 있어서. 느낌이 어떠세요? 저 새에 대한 느낌이. 글쎄 그렇게 막 좀 밝은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밝은 느낌이 아니고 뭔가 하여튼 이렇게 예사롭지 않고, 그쵸? 상사롭지 않고. 또 다른 이미지들은 없나요? 섹시 얼굴. 섹시 얼굴. 섹시 얼굴이 어떤 부분에서? 표정이 없고요. 그렇죠. 가면 쓴 것 같으네요, 정말. 각시탈 쓴 거. 요즘 유행하는. 탈을 쓴 것 같다는 이미지, 그쵸? 아마 저것도 분명히 무슨 이야기가 있을 거란 말이죠. 제가 첫 책 표지에서 올해 이야기를 하는 거는 독자들과 이 이야기 속으로 가기 위해서 이 대문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이 집 어떨 것 같으냐? 야, 이 집 대문을 보니까 이 집에 어떤 사람 살 것 같아? 그럼 우리 한번 여기 들어가 볼까? 들어가고 싶지. 이러면서 호기심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책을 고를 때는 독자들은 이걸 제일 먼저 만나게 되니까 책 표지가 전체적인 서사들을 담고 있기도 하고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자, 그럼 선생님들이 눈을 감고 한번 요거를 다시 들어보세요. 처음부터 그랬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눈을 감고 어떤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주 옛날에 한 남자가 색시를 얻었는데 입이 함지박만한 여자였습니다. 자, 눈을 떠보세요. 짠! 하고 보여주는데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이거 아까 물론 살짝 보시긴 하셨지만 머릿속에 담긴 어떤 이미지와 같습니까? 다르죠. 괜찮습니다. 왜? 어차피 내 이미지의 세계는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은 개체성이 다 다른 것처럼
그리고 그 개체성의 어떤 개체성이 다 다른 것처럼 그것들을 또 오로지 존중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머릿속에 새겨진 이미지의 세계들도 다 존중받아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요. 왜 이 그림책을 읽어줘야 되는 까닭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여기를 딱 읽고 났을 때, 그쵸? 글을 이걸 읽고 나면 그림을 다음에 보게 되죠.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제 눈을 떴어요. 뜨고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 다시 들어보세요. 그럼 어떤가? 눈을 뜨고 선생님들은 그림책을 보시는 거죠? 아주 옛날에 한 남자가 색시를 얻었는데 입이 함지막만한 여자였습니다. 자, 아까는 글만 들었죠. 그리고 그림을 봤죠. 그쵸? 쉽게 말하면 이 화면을 읽어낼 때 시간의 차이가 있지요. 혼자 읽을 때 주로 그렇다는 거죠. 글을 먼저 읽고 그림을 보고. 그런데 선생님들 제가 지금 읽어주니까 어때요? 글을 보게 되나요? 그림을 보게 되나요? 그림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선생님들 머릿속에 어때요?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지죠. 이 창조적인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것과 동일하지 않아도. 그리고 이 내면, 주인공들의 내면을 막 읽게 되겠죠. 이 여자는 이런 색깔의 옷을 입었는데 왜 이럴까? 이 남자는 왜 이럴까? 저 남자 좀 어때 보이네? 이런 것들을 막 상상을 해내는 거죠. 그 짧은 순간에. 즉, 새로운 이야기들을 선생님들이 그림을 보면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여기는 글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림은 엄청난 이야기를 좀 다르게 담고 있죠. 한 남자라 그랬는데 구체화시키고 있어요. 어떤 남자? 굉장히 긴장된 남자죠. 뭔가 위축되어 있는 남자. 우울하고, 그쵸? 아주 그냥 생기가 있지는 않죠. 그리고 눈꼬리와 입꼬리에 인물의 내면의 심리가 드러난대요. 그림책은. 그러는데 저 사람의 지금 심리가 어떻다고 상상이 되세요? 아까 선생님이 위축되고 뭔가 우울하고 색깔 자체가 그렇기도 하고 저 사람이 지니고 있는 어떤 형태가, 그쵸? 여자는 반면 어떻습니까? 자신만만하죠? 왜 그런 생각이 드세요? 표정 여유 있고요. 색깔, 그쵸? 에너지가 확 도는 저 붉은색, 그쵸? 그 다음에 여자와 남자의 어떤 몸집의 크기가 거의 비슷한데 약간 여자가 커 보이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두 부부가 지금 시선이 동시에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앞에 독자를 향해서 가고 있죠.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서로 마주보는 게 아니라 같은 곳을 동시에 바라보는 부부가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신영복 선생님 그림가에서 어디서 제가 읽은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이 내외는 지금 다른 데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림책에서 그러니까 글에서는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해주고 있지요. 누가 얘기를 해요? 그림이 얘기를 해주고 있죠. 선생님들은 저와 물론 표현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림을 읽어냈단 말이죠. 지금 그림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이미 머릿속으로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둘이 참 행복한 부부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입이 크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 밥을 많이 먹을 수 있겠죠. 내 몸에 에너지가 차오르니까. 우리 밥을 먹어야지 힘이 나잖아요. 저는 글을 읽어줄 테니까 선생님들은 그림을 읽으시면 돼요. 큰 입을 쫙 벌려 순식간에 밥 한 그릇을 뚝딱 먹었습니다. 남자는 날마다 걱정을 했습니다. 저렇게 먹다간 내 쌀이 다 없어지겠는걸? 안 되겠어. 얼마나 많이 먹나 어디 한번 보자. 자, 그 얘기만 있지요. 근데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면서 그림을 읽으니까 막 이미지가 넓어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다양한 이미지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자, 그럼 보면은 여기에 밥상이 있죠. 그러니까 에너지의 원천인 밥상이 있습니다. 이 밥상에 두 내외가 그래도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걸 되게
좋은 거죠. 우리 그래서 가족들끼리 자꾸 밥상 앞에 앉으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같은 에너지를 공유한다는 거죠. 자, 밥상 앞에 앉았는데요. 선생님들 눈치채셨나요? 혹시 여자 쪽의 그 밥그릇과 음식의 색깔, 남자의 밥상의 이렇게 밥그릇의 색깔은 어때요? 다르지요. 심지어 숟가락의 색깔도 다르지요. 남자의 밥상은 왠지 사자 밥상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밥상. 예전에 시골에서 사람이 죽으면 문 앞에 개다리 소반해서 집신 세 켤레, 뭐 동전 세 입, 그다음에 밥을 수북히 담아서 세 그릇씩 놨었어요. 다른 세계로 갈 때 에너지를 채워서 가라고 뭐 그런 상징이 있었다 그러네요. 자, 여자의 밥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통 이 여자의 색깔과 닮은 그 붉은 힘, 정열, 에너지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거죠. 불의 이미지가 있지요. 그렇죠? 불이라는 거는 그 양가적인 이미지가 있죠. 모든 거를 살릴 수도 있으면서 또 어떻게 해요? 그렇죠.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어떤 모든 일들도 다 이 양가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그리고 확신하려고 하고, 그쵸? 자, 이 여자의 뒤에 보면, 옆에 보면 이 벽이 있는데, 그쵸? 뭐가 있습니까? 꽃이 있죠. 근데 저 꽃이 꽃병에 꽂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땅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생명력이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되게 보통 이제 공식화 시켜서 이야기할 때 이 문, 그 다음에 창, 이 프레임을 이렇게 조각해 놓은 것들은 되게 또 다른 세계, 즉 내면 세계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내면 세계를 상징하거나 또 다른 세계를 상징할 때 저 창이나 문들을 많이 활용한다는 거죠. 자, 이 여자의 세계는 제가 봤을 때 아주 꽃이 그냥 이렇게 막 엄청난 생명력을 가진 것 같지요. 막 그래서 안을 막 들여다보고 왕성하게 피어 있고 문이 열려 있는 거죠. 이 여자의 내면 속에는 저런 자연의 힘들, 그리고 꽃은 피면 반드시 씨앗을 맺고 그것이 다시 또 뿌려지면 어때요? 또다시 꽃이 피며 이 어떤 순환의 구조들을 저게 말하고 있지 않는가. 이 여자는 자연을 온몸으로, 자연의 순환 구조들을 온몸으로 가지고 있는 여자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이렇게 열려 있다는 거는 대단히 개방적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할 때가 실은 어때요? 그냥 창문이 아니라 어때요? 이 내 마음의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좀 열어달라, 개방시켜달라 이거잖아요. 저 여자의 문은 저렇게 있죠. 거기에 저게 있다는 거는 저는 이 여자는 원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여자구나. 남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여자가 입을 쫙쫙 벌려서 밥을 먹는데요. 이가 굉장히 강조돼 있죠. 이 이라는 것이, 이가 상징하는 것들이 되게 뭔가 이렇게 힘 있는 거, 나 힘 있는 존재야 라는 걸 드러낸대요. 그래서 동물들이 싸울 때 어때요? 이빨을 드러낸다 그러잖아요. 그 이빨을 드러낸다는 건 으앙 드러내면서 나 이만큼 힘 세거든. 그래서 예전에 그 원시 부족들이 사냥할 때 여기다 목걸이를 하지요. 그쵸? 이 목걸이를 할 때 그 원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 목걸이 보면 거기 뭐가 있어요? 뼈지요. 그래서 곰 이빨 이런 게 있으면 나는 곰과 맞서서 이긴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지요. 그래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거. 여기서도 어쩌면 그런 작가가 의도했건 안 했건 간에 이 여자가 입을 쫙 벌렸는데 저렇게 이를 드러냈다는 건 나 힘 있는 존재야. 이런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보여주는 걸지도 모르죠. 이 상대방이 굉장히 기가 죽어 있다는 건 이 여자의 힘을 이미 감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남자는 이 여자 앞에서는 굉장히 자그마한 남자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여자의 에너지가 너무 강하다 보면 남자가 위축되는 거죠. 이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거겠죠. 어느 날 남자가 일하러 나가면서 섹시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기로 했으니 밥을 많이 해서 가져와. 섹시는 큰 솥에 밥을 해서 훨훨 달려갔습니다. 들에는 남자 혼자 있었습니다. 다들 어디 있어?
선생님들은 안 웃네요. 애들은 막 웃어요. 반말한다고. 입이 큰 색시가 물었더니 글쎄 아무도 안 왔네. 그냥 우리 둘이 먹지. 남자가 말했습니다. 자, 여자가 큰 손이죠. 이 큰 손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힘. 그래서 이 손이 크다는 건 어떻게 보면 뭐예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에너지가 있고 또 다르게 보면 노동을 하는 손이죠. 노동한다는 건 창조한다는 거죠. 소비만 했을 때는 이런 손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얼굴은 이런 건 막 보톡스 맞고 이래서 나이를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손은 어때요? 딱 보면 나이가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손은 어떻게 보면 숨길 수 없는 나의 삶, 이력 이런 것 같아요. 이 손을 강조했다는 건 아마 그런 의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가 따라 나오죠? 새. 자, 입이 큰 색시는 털퍼덕 주저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큰 입을 쩍 뼈를 한 그릇 뚝딱. 그리고 나서 두 그릇 뚝딱 이렇게 안 합니다. 왜? 변주를 줘요. 똑같은 게 나오면 이미 지루해지니까. 두 그릇, 세 그릇, 네 그릇. 어느새 밥그릇이 텅텅 비었습니다. 남자가 투덜거렸습니다. 돼지처럼 먹어치우네. 색시는 빈 그릇을 챙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남자가 지금 선생님 아까 남자가 계속 눈에 밟혔다는데 이 남자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걱정, 놀람, 그쵸? 또. 이 밥을 많이 먹는 여자는 막 지금 에너지가 막 엄청나게 들어가고 색깔이 막 붉은색이에요. 그죠? 아주 붉은 에너지인데 이 남자는 지금 색이 아무것도 없죠. 왜 색을 아무것도 없이 그려놨을까? 뭐 머릿속으로 휙 스치는 이런 생각 없을까요? 넋이 나갔다. 창백하죠. 우리 창백할 때 되게 넋이 나가고 사람이 어딘가에 띵 해졌을 때 얼굴이 순식간에 너무 놀라고 그러면 확 하얘지잖아요. 그렇죠? 이 얼굴은 얼의 골짜기라네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숨기려고 해도 이 얼의 골짜기에 다 드러난대요. 이 사람이 하여튼 그게 텅텅 비었는데 새가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요때의 색깔이 아까하고 조금 다르지요. 붉은색이 어떤 다른 느낌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이고, 저 여자 때문에 내 살 다 없어진다 없어져. 남자는 색시가 사라진 쪽을 쏘아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 집 쪽에서 연기가 무럭무럭 났습니다. 남자는 벌떡 일어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자, 이 그림의 연기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불길한 느낌이 들죠. 애들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한 그림을 읽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서 불길한 것과 연관된 어떤 이미지들을 막 만들어낸 거예요. 자, 보니까 입이 큰 색시가 콩을 볶아 먹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서 먹을 게 없으면 나까지 잡아먹겠네. 이 남자는 여자한테 늘 먹힐까 봐 두려웠던 거죠. 이게 먹는다는 게 실제 잡아먹는다는 것보다 심리학적으로 그 사람한테 먹히는 거죠. 에너지가 너무 한쪽이 강하면 어때요? 먹히지요. 그래서 막 우울한 사람 얘기 계속 듣다 보면 내가 우울해지죠. 내면이 강하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나까지 막 깔아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 그거를 심리학적으로 먹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징도 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 먹힌다는 건 잡아먹겠네. 아까 우리 계속 대조적으로 여자의 에너지가 너무 강했잖아요. 하며 손가락으로 색시배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그만 색시는 배가 터져 죽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피를 철철 흘리나요? 아니면 반항을 하나요? 옛날 이야기의 전형적인 것, 도형적인 인물이죠. 즉, 어떻게 보면 감정이 없는 거죠. 이거는 옛 이야기의 어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설명하지 않는 것, 구체적인 묘사를 하지 않는 것. 이거는 이제 특성상 보면 구조적인 특성상 보면 옛 이야기는 계속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재구성되기도 하지만 그 재구성되는 과정 속에서 얘기가 스토리 중심으로, 그러니까 큰 화소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사건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다 중간에서 얘기가 왜곡될 수 있겠죠.
살아남으려면 단출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절대 갈등하거나 설명하지 않죠. 설명하다 보면요, 이게 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너무 디테일한 묘사들이 있으면 저처럼 기억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중간에 이게 다 빼먹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이야기가 왜곡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특성으로 옛 이야기 자체는 이렇게 도형적인 인물을 설정을 하고 이야기가 자체가 사건 중심으로 크게 움직여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자잘한 것들이 조금 바뀌어도 크게 서사가 왜곡되는 경우가 없으니까요. 남자가 놀라고 완전히 분노했지요. 그 다음에는 색시가 머리를 툭툭 쳐서요. 머리 꼭대기에 머리카락을 뒤로 훌떡 넘겼습니다. 머리 꼭대기에 커다란 입이 쓱 나타났습니다. 색시가 주먹밥을 머리 위로 풍덩풍덩 던져 넣었습니다. 커다란 입이 풍덩풍덩 다 먹어버렸습니다. 개미구멍만한 입이 말했습니다. 맛있다, 맛있어. 이야, 엄청난 반전이지요. 기괴한 장면이지요. 무섭지요. 그런데 무섭고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장면들, 우리가 삶에서 그런 장면들은요, 실은 대단히 가치로운 장면이래요. 근데 우리가 그걸 외면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무섭다는 것은 재미가 있다는 거죠. 무서움 속에. 그래서 가와이 하야오는 뭐라 그랬냐면 무섭고 두렵고 섬찟한 것일수록 재미있고 가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서운,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아주 무서운 경험들 있죠. 섬찟했던 것들. 근데 그것을 내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극복하고 나서 내가 좀 더 다른 사람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가치로운 거래요. 옛 이야기에도. 제레미 테일 선생님도 그러더라고요. 징그럽고 외면하고 싶고 무섭고 흉측하고 이런 꿈은 엄청난 메시지를 줍니다. 그거는 굉장히 가치로운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들이 정신을 못 차린대요. 깜짝 놀라거나 무서워야지 오래 내가 기억한다는 거죠. 꿈처럼. 그러니까 꿈이나 이것도 결국은 무의식의 이야기고 문학 속에서 나오는 이런 많은 부분들이 실은 우리 무의식을 건드리는 이야기라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거 굉장히 기괴한 장면이잖아요. 혼자 보면 놀라요, 애들이. 그런데 이거를 그렸다는 건 이 작가는 이게 그림책은 읽어주는 책이란 걸 인식한 거죠. 옛날 이야기가 무서운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무서운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림책으로 되는 과정에서 다 빠졌어요. 그러면은 이걸 빠뜨린 사람들은 그림책을 혼자 읽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글을 읽을 수 있는 아이라면. 그런데 그림책은 읽어줘야지 글과 그림이 동시에 들어오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이미지들이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처럼 글을 읽고 그림을 보면 이게 이미지가 활성화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동시에 이미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글을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그림을 읽으면서 새롭게 이미지가 창조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이미지는 대단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논리적이고 상상의 세계라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진실이 담겨 있는 거죠. 개개인의. 그랬을 때 아이들이 무서운 장면이 나오면요. 적어도 그림책을 읽어주는 사람 정도면 또는 책을 읽어주는 사람 정도면 관계가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안심할 만하지요. 그러니까 무서운 장면이 나오면 어머! 이러고 도망갈 수 있는 거죠. 옛날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듣다가 무서운 장면이 나오면 어때요? 할머니 품에 무서워! 이러면서도 할머니가 그만할까 이러면 아니! 이러지요. 왜? 그 가치로움들을 무의식적으로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들려주면 보여주다 보면 아이들은 언제든지 저게 무서운 장면이기는 하지만 내가 아주 위급할 때 도망갈 수 있는 안전지대가 있다는 거죠. 선생님이든 엄마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맞설 수 있는, 두려운 장면에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가치로운 거래요, 실은. 근데 이것들을 그림책을 혼자 보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림이 얼마 없으니까 다 뺀 거예요. 구조적으로 보면 그림책이 글과 그림이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나에게 들어오면서 새로운 이미지 공간을 형성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그림책이 되게 잘 안 읽혀요. 어른들이 제대로 못 읽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른들은 글을 보거든요. 글 보고 그림 보고 확인해요. 글에 있는 게 있나 없나 확인하고요. 이렇게
그 뭔가 이미지의 세계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거예요. 이 작가는 지금 이게 읽어주는 책으로 딱 그림책을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들 이거 읽어줘도 괜찮아요. 그닥 안 무서워요. 이랬다가 이러죠. 근데 이게 여기에서 지금 굉장히 본질적인 얘기죠. 그렇죠? 감추어진 욕망이 존재하는 거예요. 누군가 억누른다 그래서 이 인간의 본능이 억압되는 게 아니죠. 그럼 어때요? 감추게 되겠지. 이 감추어진 본능은 훨씬 더 무섭지요. 억압하면 훨씬 더 세지지요. 그러니까 이 여자, 이 안에 이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살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이 무섭다고 안 보여주게 되면, 그쵸? 이 남자와 이 여자의 얘기는 가부장 중심에서 희생되는 하나의 여자의 이야기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이게 되면서 옛 이야기가 가진 상징성들이 확 살아나는 거죠. 결국은 이것이 그림책을 읽어줘야 하는 까닭과 한계에 연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얘기하고 있지 못한 것들을 그림이 굉장히 많이 얘기해주고 있죠. 그런데 글은 아주 명료하고 단순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림을 읽으면서 새로운 이미지의 세계들을 막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책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안전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읽어줬을 때 아이들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글을 읽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글을 읽고 또 그림을 읽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없어지니까 아이들이 그림을 읽어내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의 색이 어때요? 예를 들어서 검은 구름처럼, 그쵸? 연기가 막 나오는 걸 보고 불길해요. 그러니까 그림의 색깔이 말해주는 걸 다 애들이 읽어낼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그림의 이야기들을 많이 읽어낼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 이거 혼자 읽으라 그러면요, 10분도 안 돼요. 왜? 글 중심으로 쭈르륵 읽어버리거든요. 글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든지 간에 글 중심으로 읽는 것들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림책은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정서적으로, 그 다음에 심미적으로, 지적으로. 그 다음에 그런 지적으로, 심미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런 부분에 굉장히 긍정적인 구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은 그림책이 저에게는 성찰과 반성의 도구이기도 해요. 그리고 아이들과 만날 때는, 개인적으로 제가 읽을 때는 그렇게 다가오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읽을 때는 이 아이들과 뭔가 교감을 꿈꾸는 그 다리 역할? 그러니까 날 것으로 아이들과 이야기하기 어려울 때 저 그림책 속의 주인공들을 보면서 나라면 어떨까 해서 투사해서 읽는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페리 노들먼이 뭐라고 했냐면, 좋은 그림책은 모든 예술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는 것을 다 준다. 더 높은 의식을, 더욱 사람다워질 기회를 준답니다. 그래서 이 두 세계가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것이 그림책의 특징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림책은 읽어주는 것이라는 거죠.